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조사 분석사 통계 분석과 활용 바로 세 번째 과목 강의를 맡은 박경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함께 공부할 챕터 1입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 그리고 통계 중에 한 파트다. 기술 통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란 단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을까요? 기술한다라는 건 디스크립트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서술한다 이런 뜻이죠. 서술한다는 게 뭐예요? 설명한다. 통계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뭔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겠죠? 평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산포도. 평균이라는 거는 대표값의 하나죠. 내가 가진 값들이 어떤 대표적인 값인가.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변수가 있으면 이별량이라고 하고, 이별량의 분포를 서로 나타내기 위해서 상관관계 등등등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 하면은 제일 먼저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대표값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래 보니까 대표값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대표한다. 어떻게 대표할까요? 분포의 중심값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중심 경향치라고도 얘기하고요. 항상 모든 대표값이 분포의 중앙 또는 집중점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대표값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하튼 분포를 한마디로 정리할 만한 대표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고도 부른다? 바로 집중화 경향 또는 집중화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심이 된 데서 중심 경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대표값이라는 단어보다는 차라리 평균, 중위수, 최빈수 이런 거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니까 바로 대표값의 구분에는 크게 자주 썼던 평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중위수나 최빈수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평균에도 일반적인 평균은 산술평균 다 더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 그거 외에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래서 산기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수, 중위수는 다른 말로 중앙값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최빈수, 그리고 그 외에 사분위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분위수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설명을 좀 차분히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을 나열해 놓고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나열한 거 안에는 가장 50%가 되는 위치의 값이 있어요. 당연히 25%가 되는 위치의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75%가 되는 위치의 값도 있고요. 그럴 때 이 25%가 되는 값 Q1과 75%가 되는 값 Q3, 그 다음에 50%가 되는 이 값은 Q2라고도 부르지만 이미 중위수, 중앙값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의 값을 4개의 등분으로 나타내는 걸 사분위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분위수 하면 Q1, Q2, Q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백분위로, 백등분한 걸로 하는 게 백분위수죠. 그러면 왼쪽에 가서 자료의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 자료의 위치입니다. 이 자료가 어디 위치에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중앙값, 백분위수, 표준편차, 사분위수. 그럼 중앙값은 50% 위치에 있는 값이다. 백분위수는 백등분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위치의 수다. 사분위수는 Q1, Q2 포함되죠. Q3를 나타내는 거다. 그럼 표준편차는요? 표준편차는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라는 건 대표값의 기준을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런 내용이겠죠. 아, 자료의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 대표값을 볼 건데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볼 거예요. 하나는 계산적인 대표값,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치적인 대표값. 좀 전에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가 위치적인 대표값이었고요. 그 위치적인 대표값을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쓰는 계산을 해서 쓰는 대표값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산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 중에서는 산수평균이 되겠죠. 계산적인 대표값 즉 평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균 하면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 평균은 표본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전체를 사용하여 계산해내는 값이다. 표본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도 돼요.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내가 가진 그 값들 모두를 가지고 계산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지금 평균이란 단어를 딱 썼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면은 산술평균이 있는데 여기에서 극단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상적인 대표값이라고도 하는데 이 극단적인 변수라는 거를 이후에 우리가 극단치, 이상값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상치 또는 극단값, 극단치 그럴 때 그러한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위치적인 대표값이 필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표값에 있어서 그중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상치, 이상값. 그러면 평균에는 산술평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럴 때 산술평균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그 전에 여기 지금 보니까 자료의 분포에 대한 대표값으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적합한 것은 하는 질문이 있었네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술평균이 무엇인지 알고 중앙값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비교를 해서 답을 골라야 되겠죠. 산술평균 어떤 걸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다 더한 다음에 총 도수의 합 n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시그마 xi라고 썼고요. 그리고 내가 n개가 있으면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 우리는 산술, 즉 연산 중에 덧셈을 이용하는 거라서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을 지금 여기서 x바라고 썼는데요. 이 x바라는 기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표본의 평균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표본이요? 아직까지는 나온 단어로는 처음이라서 뭐지? 하시는데요. 하지만 벌써 사회조사 하시면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셨잖아요. 이 자료를 표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인 자료가 n개면 n개의 평균이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그러면 산술 평균은 표본 평균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그리고 그 전체의 개수로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x바라는 기호를 쓰고 그때 쓴 도구가 산술평균이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러한 산술평균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 더해서 이렇게 2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평균이다. 라는 거죠. 간혹 산술평균을 구하다가 그 개수가 내가 x1이라는 값이 2개야. x2라는 값이 3개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2개에다가 x1을 곱하고 3개에다 x2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개수만큼 곱해 주어서 다 더한 다음에 이 2개, 3개 전체의 개수를 다시 쭉 더해서 나눌 수가 있죠.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x1이 여러 개고 x2가 여러 개고 xn이 여러 개고라는 전제를 갖고 그러한 평균을 낼 때도 산술평균을 이용하지만 좀 더 무게를 더 실었다. 왜? x1이 2개고 x2가 3개면 x2가 좀 더 많은 가중이 들어간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중 산술평균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산술평균의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후에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넘어가기가 좀 아쉬운 게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대표값으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한다? 우리 아직 중앙값은 배우지도 않았고 평균도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중에 이건 무슨 평균이지? 대부분 평균하면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굳이 무슨 평균인지 하지 마시고 산술 평균이구나.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n개로 나누는 건 중앙값은 뭐예요? 50%가 되는 값이죠.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 50%가 되는 값을 사용해야 되는 가장 적합한 이유는요. 무조건 4번이에요. 평균은 중앙값보다 극단적인 관측값 이상값의 영향을 받나요? 받죠. 앞서 이 문제를 먼저 경험을 하셨으니까 보신다면 지금 제가 10, 15, 20, 25, 300이라고 모르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다. 그러면 300이라는 값이 생기니까 전체 값은 어마무시하게, 네, 죄송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네,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떠한 독립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 산술 평균은 휘청합니다. 그런데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타냈을 때 이 20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변함이 없이 20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값 중에서 뭔가 좀 크고 작은 값이 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을 쓰지 마시고 중앙값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이유도 그런 뜻이에요. 우선 중앙값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평균은 중앙값보다 극단적인 관측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앙값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료가 극단적인 값이 있어. 그러면 우선 1차 야 30이 어떻게 300이 됐지? 이게 내가 자료를 잘못 수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야 300을 더하면은 값들이 너무 커지잖아. 이럴 때는 중앙값을 쓰는 게 대표값으로 좋겠네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센스가 필요하다. 평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평균은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기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하나 줬는데 여기가 4이고 여기가 6이라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같은 넓이를 갖고 있는데 얘가 5이고 얘가 5예요. 같은 넓이 6, 4, 24. 당연히 얘가 좀 더 작고 5, 25.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설명은 이런 파트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직사각형 5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꿀까요? 16으로 갑시다. 여기가 4이고 여기가 4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2고 8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같은 직사각형과 면적이 똑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는 게 원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논할 때 쓰는 방법이죠. 8하고 2를 곱하면 16. 그러면은 16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때 쓰는 게 바로 기하평균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8에다가 2를 더해서 둘로 나누어서 5. 그러면 5 곱하기 5, 25죠. 그럼 16하고 동일하지가 않죠. 이상하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지? 그러면 8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16의 루트를 씌우면 4. 왜? 바로 이 x하고 x를 곱한 게 16이 되니까.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2가 중간에 있고 2가 있고 x가 중간에 있고 8이 뒤에 있다. 그럴 때 이 x는 얼마냐? 그리고 각각은 뭔가 동일한 값으로 곱해져 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곱셈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값으로서의 중앙에 있는 값을 구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의 제곱은 2 곱하기 8이다. 기하평균은요. 비율, 변화율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에서 둘을 곱한 다음에
제곱근을 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개를 곱하면 세제곱근, 4개를 곱하면 4제곱근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2, 4, 8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의 기하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2하고 4하고 8을 곱하는 것. 그러면 3개를 곱했으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네, 세제곱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하적인 아이디어로 본다면 하나의 네, 이러한 도형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2고 4이고 여기가 8이었을 때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이러한 정육면체를 내가 그리고 싶다.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신다면 2 곱하기 4 곱하기 8에 대해서 이쪽은 x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x의 세제곱은 2 곱하기 4 곱하기 8이다. 따라서 x는 세제곱근의 2 곱하기 4 곱하기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랑 똑같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현은요. 제곱근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제곱근은 지금의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있다면 이거의 n분의 1 제곱이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기하평균이 한 번씩은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변수의 값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곱셈이고 원래대로 제곱근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산수평균보다 좀 적게 받는다. 일반적으로 비율이나 변화율, 즉 곱셈과 관련된 상황의 평균을 구할 때는요. 기하평균을 쓴다는 거죠. 인구 변동률, 물가 변동률, 경제 성장률과 같이 비율이라는 상황이 있고 곱셈이라는 상황이 있고 그것의 대표값을 산정할 때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기하평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이 뭐예요? 조합평균이죠. 조합평균은 우선은 산술평균처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수들의 역수들을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역수?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산술평균 이야기할 때 조합평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는 데 힘드니까 제가 5km/h로 올라갔다. 근데 내려올 때는 쉬우니까 10km/h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전체 산행을 할 때 전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5 더하기 10을 2로 나누면 되지. 5 곱하기 10을 제곱근을 쓰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면요.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를 2로 나누는 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평균 나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산행에서 내가 올라갈 때 5km/h였고 내려올 때 10km/h였습니다. 그럼 평균 저는 산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속도로 유지됐습니까? 요거 많이 써요. 그리고 모양새를 보면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을 2로 나눈 거죠. 이처럼 역수들을 만든 다음에 그 역수들의 산술평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X의 조합평균 모양 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하다 보면 2분의 1은 결국 여기에 이렇게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 뒤에 있는 거는 5 곱하기 10에다가 5 더하기 10이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10에다가 5 더하기 10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수가 A하고 B가 있을 때 조합평균 구해주세요. 그러면 2AB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보죠. 기억이 나실까요? 조합평균 잠깐 학교에서 나와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아래와 같이 썼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수가 있으면 그거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3이면 3으로 나누고 5면 5로 나누세요.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시간적으로 계속하여 변하는 변량이나 속도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어떤 거? 산술, 기하, 조화. 그리고 사실 이 산술, 기하, 조화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는 내용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상기조라는 이 순서대로 그들의 크기가 정리가 되죠.
산술기와 조합평균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게 이런 그림인데요. 어떤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다. 그럼 원에서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지름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딱 찍어서 내리는 거죠. 이 길이가 얼마다? 지름의 반.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 산술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A와 B가 현재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제가 직선 하나 그려요. 그러면 이 파란색의 길이가 루트 A 곱하기 B가 됩니다. 기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 평균이라는 거를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그려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또 조합 평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해 줍니다. 조합 평균 그림에서 하나 더 그리면은 복잡해 보이니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얘가 더 크다. 그리고 조합 평균이 뒤에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 했던 대표값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건 그 값들을 다 써서 더하고 곱하고 역수를 취해서 곱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적인 대표값은 그 위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중위수, 중앙값, 중앙치. 어디를 얘기할까요? 중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심, 중앙. 다시 말하면 중앙이란 단어의 가장 수학적인 단어가 뭐예요? 50% 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가장 50%가 되는 값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가장 가운데 있는 것만 필요한 거니까. 단 우리가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나 하면은 좀 평균보다는 그 중심이라는 내용이 좀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값을 다 사용하는 평균이 보통의 우리가 쓰는 대표값이고요. 그런데 극단적인 값이 있었다. 그러면은 중앙값을 선택해서 논의를 하고 혹시 어떤 이유로 평균이 이렇게 다를까 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중앙값은 무조건 많이 사용되기보다는 극단적인 값이 있다. 그러면은 선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포 모양이 비대칭인 경우에 비대칭이다라는 건 대칭하지 않는다. 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긴 게 이런 모양이 없는 걸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쪽으로 많이 봉우리가 치우쳤다. 또는 왼쪽으로 많이 봉우리가 치우쳤다. 그러면은 비대칭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건 그만큼 몰림이 있다. 그러면은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끝점이 극단치 또는 극단값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비대칭인 경우가 극단값이 있다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럴 때는 중앙값이 산술이나 최빈값보다 자료를 대표하는 데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으로 올라가니까 중위수 중앙값을 M2라고 쓰는데 외우시지 마시고요. 자료에서 줍니다. 그랬을 때 내가 N개를 가지고 있어. 홀수개야. 그러면 그 홀수개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2로 나누면 된다. 그 다음에 짝수개야. 그러면 이 짝수개를 2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번 거를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면 된다. 뭐 이런 좀 더 그 수치적인 설명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료는요.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라 5개, 6개란 말이에요. 다음 3, 12, 15, 11, 10, 17의 중위수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실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원래 중심에 있다라는 말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라는 전제로 쭉 나열해서 가장 가운데가 어디야 이렇게 보는 거죠. 얘들아 모두 모여봐. 우리 키 좀 재보자. 그랬을 때 올똑불똑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다고 말을 못하죠. 제일 작은 친구부터 제일 큰 친구까지 한번 나열해서 서봐. 아, 네가 가장 가운데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끝에서부터 지우세요. 더 지우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11과 12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평균을 내세요.
따라서 11 더하기 12를 2로 나눈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그래서 11.5.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6개다? 그럼 어떻게 한다? 6개에다 1을 더해서 2로 나누세요. 그럼 3.5죠. 3.5가 무슨 말일까요? 3.5번째 수예요.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 있나요? 네. 그럼 이것의 가운데가 뭐예요? 또 평균이죠. 사실은 평균이라기보다는 0.5번째 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어디 있어요? 3, 10, 11.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이거의 가운데 값. 그러니까 11.5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산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짝수계라서 6을 가지고 했고요. 홀수계일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교수님이랑 한 게 좀 달라요. 여기는 2분의 n번째에서 그 다음에 더한 같다니까요. 저는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n번째 11 더하기 1을 해서 2로 나누어서 6번째를 하던 12 더하기 1을 해서 2를 해서 6.5번째를 하던 별 상관없어요. 단 6이 다음 6번째고 6.5다 그러면 6번째와 7번째 수의 평균 구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중위수, 중앙값 구할 때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혹 질문합니다. 왜 1을 더해요? 왜 1을 더하죠? 우리가 첫 번째다라는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첫 번째가 되려면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 다음 칸을 옮겨가야 되겠죠. 그럼 옮겨가기 전에 한 자리가 원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위수 구할 때 더하기 1을 하는 거는 자릿수이기 때문에 그 자릿수에 맞추어서 정리를 하면서 더하기 1이 된 거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수리적으로 다르게 불편함으로 극단적 값을 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50%에 위치한 값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제2, 4분의 수와 동일하다. 제2, 4분의 수가 뭐지? 곧 나올 거예요. Q1, Q2, Q3 중에 Q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적어두세요. Q2. 그리고 Q2가 50%가 되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변동을 산출할 때 사용한다.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단어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표값으로 또 하나 잘 많이 쓰는 게 최빈수죠. 최빈수, 최빈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별량 x의 측정값 중에서 출현 도수가 가장 많은 값. 제일 많이 보이는 값 이런 거겠죠. 그래서 도수가 가장 많은 그 값을 최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0, 42, 45, 46, 45, 45, 45 그럼 45가 최빈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빈수는 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찰값이기 때문에요. 자료에 어떤 큰 값이 하나가 있어. 40, 42, 45, 46, 46, 45, 100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100은 그냥 극단적인 값으로 빼도 된다. 최빈수는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대표값이죠. 딱 보자마자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최빈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경우에 따라 하나도 없거나 2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값이 40, 41, 42, 43, 44, 45, 46, 47 다 하나씩이야. 또는 다 2개씩이야. 그럼 최빈값 없다. 또 지금처럼 40, 42, 45, 45, 45 많지만 46, 46, 46 또 그만큼 있어. 그럼 46도 최빈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군요. 명목 수준의 측정. 예를 들어서 남녀, 지역 A, B, C 이런 단어가 명목 수준인데요. 그러한 명목 수준의 측정을 하려고 할 때는 남자가 몇 %입니까? 이 말은 남자가 전체에 몇 명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더 많아요. A 지역이 더 많아요. 또는 치수로 본다면 K 치수가 많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최빈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명목 수준의 측정에서 사용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의 변수, 키, 몸무게, 혈액형, 월, 평균 용돈에 대한 관측값을 얻었습니다. 이들 변수 중 관측값을 대표하는 척도로, 그러면 대표값이죠.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어떤 값들이든 최빈값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도 쓰고 몸무게도 쓰고 혈액형도 쓰고 월평균 용돈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느낌상 키는 뭐 160, 160이 많아. 그러면은 160을 대표값으로 쓰자 해도 되지만 대부분 다 더한 다음에 100명이 100명을 나누는 그런 생각이 더 떠오르시죠. 이유는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무게도 월평균 용돈도 다 연속 변수예요. 그래서 굳이 최빈값을 쓰기보다 다 더한 다음에 본 조사에 참여한 100명을 100명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거를 1순위로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혈액형 그러면 A형 몇 명, B형 몇 명, AB형 몇 명 이렇게 해야지 A형, B형, AB형을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다?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할걸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혈액형이 분명히 최빈값을 이용하겠다라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하면 혈액형이 뭐죠? 명, 모, 척, 도다. 명목 측정의 명목 수준의 측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은 다른 값과 다르게 최빈값을 사용해서 대표값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제일 많이 또 사용하고 시험에도 나오는 게 4분위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래 보니까요. 25, 45, 31, 54, 15, 16, 19, 37, 54 이렇게 있습니다. 54가 2번 나왔네. 그러면 54가 최빈값이 되네요. 그 다음에 평균은요. 평균은 이 값을 다 더해서 그쵸? 2, 4, 6, 8, 9 9로 나누면 되겠죠? 중앙값은요. 중앙값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나열한 뒤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15, 15 이거 뭐예요? 줄기와 잇그림이죠? 이쪽 1, 2, 3, 4가 10의 단위 줄기고요. 오른쪽에 잎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5, 16, 19, 15, 69, 25, 그 다음에 31, 7, 17, 45, 50, 44. 그래서 최빈값 알겠고 다 더해서 평균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15, 16, 17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31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줄기와 잇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야, 10단위에 학생들이 3명이나 몰려있고 그 다음에 50단위에 2명이 몰려있고 이러한 값들 중에서 50%가 되는 값은 얼마야? 31이래. 그래? 혹시 25%가 되는 값은 얼마야? 75%가 되는 값은 얼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25%가 되는 값을 찾아볼 수가 있고 75%가 되는 값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25%가 되는 값을 Q1, 35%, 75%가 되는 값을 Q3, 그럼 50%가 되는 값은 Q2, 그리고 4분위 수라고 이야기하면 4등분한 값 중에서 처음 4등분한 점 제1사분위수, 세 번째 4등분한 점 제3사분위수 읽어봅니다. Q1, Q3 이렇게 값들을 4등분해서 각각을 다 컷이 되는 값을 4분위수라고 하는 거예요. 별량 x의 n개의 측정값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배열하 했을 때 전체 측정값을 4등분하는 위치에 오는 값을 말한다. 4등분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4분의 1, 즉 0.25가 되는 그런 위치의 값이죠. 얘는 4분의 3, 그러면 0.75가 되는 값이죠. 그리고 Q2는 50%가 되는 값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립니다. 계산을 했다고 치면 어떠한 그림일까요?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상자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자 그림, 상자 모양이 있어요. 이 상자를 지금 우리는 옆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위아래로 쓰죠. 왜? 제일 아래가 최소값, 제일 위가 최대값이니까. 여하튼 위로 그리던 아래로 그리던 제 1사분위수 25%가 되는 값 Q1, 그 다음에 제 3사분위수 75%가 되는 값 Q2. 그래서 이 값이 Q1과 Q2의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최소값, 여기에 최대값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요 스타는요, 여러분들 최대값이 얘야 이런 뜻 아닙니다. 최대값이 아니라 여기에도 지금 단어가 잘 나와 있지만 이상값을 스타로 표시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범위를 벗어난 값을 스타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상자 그림은 지금 원래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이상값을 쓸 때 도구가 되는 어떤 그림이다,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단 최대값을 벗어나는 게 이상값이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왜? 최대값도 내가 갖고 있는 자료니까. 여기 선이 뭐예요? Q2. 중위수, 중앙값이 되고요. 이렇게 표시해 두실래요? 이 값을 지금 제가 어디까지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 범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범위, 즉 Q3에서 Q1을 빼주세요. 그리고 I, Q, R이라고 불러주세요. 인터쿼타일 레인지거든요. 4분위 범위인데요. 그 4분위 범위가 정해지면 4분위 범위의 1.5배 IQR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벗어난 것, 왼쪽도 4분위 범위의 1.5배 를 벗어난 값을 우리가 상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상자 그림 자체에 여기가 IQR이 이만큼인데 1.5배면 좀 더 넓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예상하시고, 그래서 이 IQR인데 IQR 1.5배를 내가 선택해 봤는데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상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상자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료로부터 얻어낸 통계량들로, 어떤 통계량이 들어가요? 바로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Q1, Q2, Q3.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25%에서 75%가 여기에 좀 많이 모였는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수가 글쎄요, 전반적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여기구나 하고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심위치, 그 다음에 이상치, IQ와 1.5배보다 더 멀어진 값이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왼쪽에 봅시다. 상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자 그림을 보면 자료의 분포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두 집단의 분포 모양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까요? 지금 상자 모양을 이렇게만 놨지만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지역별로 선호하는 선호도. 뭐 이렇게 몇 개의 상자 그림이 비교되어 있는 연구물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두 집단의 분포 모양에 대한 비교 가능합니다. 이상값에 대한 정보 알 수 있죠. 상자 그림의 상자 길이와 분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분산이라는 건 평균을 기준으로 그 값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를 계산한 방법입니다. 통계량입니다. 그랬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퍼져 있느냐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25%, 75%라는 이 값이 있다라는 건 나머지 값들에 대한 또는 평균을 기준으로 분포가 돼 있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대신에 중앙값을 쓰는 거 아닐까요? 4분위 범위도 알고 보면은 분산이라는 도구들의 또 다른 대치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길이가 짧으면 이 짧은 만큼 집중돼 있고 넓으면 넓게 흩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분산,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건 조금 내 상자 그림을 다르게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산술평균 중위수, 그다음에 최빈수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최중평이라고 부릅니다. 최중평. 뭔 소리예요? 여기서 평균이란 단어는 산술평균을 쓸게요 라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좌우 대칭형이면 가장 볼뚝한 곳이 늘 최빈값이에요. 여러분들도 표시해 주세요. 최빈값, 그 다음에 최빈값. 그러면 평균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중앙값은 어디 있어요? 질문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좌우 대칭형이면 여기 표시에도 있지만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에 비해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그러면 왼쪽이 많이 높고 봉우리가 있고 오른쪽으로는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이지만 더 꼬리를 길게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꼬리 곡선이라고 해요. 진짜인가요? 네,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세 번째 거는요. 오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더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꼬리 곡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오른쪽으로 길게 늘려 있다는 것은 아마 오른쪽으로 이 값들이 여기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거와 다르게 그 분포들이 좀 더 벌어지면서 이 꼬리 쪽으로 중평이 나열이 됩니다. 오른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왼쪽으로 꼬리가 길어지면서 중평이 몰리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최중평. 네. 최라는 성을 가진 이름이 중평이란 친구죠. 최중평. 다시 말하면 평균이 다른 것보다 오른쪽에 놓이고 평균이 다른 값보다 왼쪽에 놓이게 되고요. 이 평균과 나머지 값들과의 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좌우 대칭형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스큐니스, 외도예요. 그러면서 이 외도라는 단어를 보시면 뒤틀림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치우침률. 그리고 이때는 외도가 스큐니스가 0보다 크다, 스큐니스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리고 스큐니스가 0보다 크다는 전제는 평균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고요. 평균이 크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정적 편포, 그 다음에 아래쪽은 부적 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통계 첫 번째 시간 같이 했습니다. 대표값이라는 이름으로 계산적인 대표값, 그 다음에 위치적인 대표값 한번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중평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상자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상자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